적절한 비율로 잘 섞을 줄 아는 지도자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뭐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더 읽어보시죠. 그렇다면 천주 정체는 아마도 민주 정체 이외에 다른 어떤 정체에서도 조성되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즉 극단적인 자유에서 가장 심하고 야만스러운 내속이 조성되어 나올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내가 말했네. 그건 이치에 맞습니다. 그가 말했네. 그렇지만 자네가 물었던 것은 이게 아니라 어떤 병이 과두 정체에 있어서 그리고 민주 정체에 있어서 똑같이 커져서 민주 정체를 예속화하였는지를 물을 것이라 나는 생각하네. 내가 말했네. 정말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런데 내가 말하려고 했던 것은 저 게으르고 낭비적인 사람들의 부류인데, 이들 중에서 가장 용감한 무리가 인도하고 덜 사내다운 무리가 따라가네. 바로 이들을 우리가 슈펄들에다 비유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일부는 침을 갖고 있지만 일부는 침이 없다네. 내가 말했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가 말했네. 한데 이들 두 무리가 어떤 정체에든 생기게 되면 신체에 있어서 가래와 쓸개즙이 그렇듯 그들은 혼란을 일으키게 되네. 그리고 바로 그들에 대비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훌륭한 의사와 입법가이니, 이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양궁과 못지않게 원료를 해야 하지만, 일단 그들이 생기게 되면 그들을 바로 봉방과 함께 최대한 신속히 도려내야만 하네. 내가 말했네. 맹세코 단연 그래야만 합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좀 더 명백하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세나. 내가 말했네. 어떻게 말씀입니까? 민주 정체의 나라를 지금도 사실상 그렇듯 논의에 있어서 세 부류로 갈라 세우도록 해보세나. 방금 말한 그런 한 부류가 이 나라에서는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 인해서 과두 정체의 나라에 못지않게 분명히 자라나게 되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류는 과두 정체의 나라에 있어서보다도 이 나라에 있어서 한결 더 싸납다네. 어째서죠? 거기에 있어서는 이 부류가 존중되지 않고 관직들에서 배제됨으로써 단련을 받지 못해서 강건해지지 못한다네. 그러나 민주 정체에 있어서는 이 부류가 소수를 제외하고는 분명히 이 정체의 앞장서는 부류이며, 이들 중에서도 제일 싸나운 무리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데, 나머지는 연단 주위에 가까이 앉아서는 웅성거리거니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그냥 두지를 못하네. 그리하여 이런 정체에서는 모든 것이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부류에 의해서 조종되네. 물론입니다. 그가 말했네. 더 나아가 대중과는 언제나 구별되는 이런 한 부류가 있다네. 어떤 부류인가요? 모두가 돈벌이를 할 경우에 성향상 가장 알뜰한 사람들이 아마도 대개는 가장 부유한 자들로 될 걸세. 그럴 것 같습니다. 수펄들이 가장 많은 꼴을 가장 쉽게 얻게 되는 것은 이들한테서라고 나는 생각하네. 적게 가진 자들한테서 누구들 어떻게 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말했네. 이런 부자들이야말로 수펄들의 먹이라 불리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네. 거의 그렇죠. 그가 말했네. 민중 데모스는 셋째 부류이겠는데, 이들은 손수 일을 하고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재산도 그다지 많이 갖지 못한 모든 사람일세. 이들이 지폐라도 갖게 될 땐 민주 정치에 있어서는 이들이 최대 다수이며 주도권을 갖는 부류가 되네. 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부류는 꿀의 한 몫을 얻게 되지 않는다면 자주 지폐를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네. 따라서 이들은 언제나 한 몫을 얻기는 하나 그 정도는 앞장서는 자들이 가진 자들한테서 재산을 빼앗아서 민중한테 나누어 주되, 대부분은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 한도에서네. 내가 말했네. 아닌 게 아니라 그 정도 몫을 얻습니다. 그가 말했네. 그래서 재산을 빼앗긴 사람들은 민중 앞에서 말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함으로써 자신들을 방어하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고 나는 생각하네. 어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들은 비록 자신들이 변혁을 원하지 않는데도 민중에 대해 음모를 꾸미며 과도 정치를 하려는 자들이라 하여 남들에 의해 고발당하네. 물론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민중이 자진해서 자신들을 해치려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리고 자신들의 비방자들에 의해 속아서
그러는 걸 보게 될 때 이때 마침내 자신들이 원하건 또는 원하지 않건 간에 진정으로 과두 정치를 하려는 자들이 되네. 그러나 이들 또한 자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니 이 나쁜 일도 저 수펄이 이들을 침으로 쏘므로써 생기게 한 것일세.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탄핵과 재판 그리고 상호간의 소송이 있게 되네.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민중은 언제나 어떤 한 사람이 특히 자신들의 앞장을 서게 하여 이 사람을 보살피고 키워주는 버릇이 있지 않은가? 그들에겐 그런 버릇이 있죠. 그러므로 참주가 자라나게 될 때는 민중의 선도자격인 뿌리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그 싹이 트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이. 내가 말했네. 아주 명백합니다. 무엇이 민중의 선도자에서 참주로 되는 바뀜의 시초일까? 혹시 아르카디아에 있는 리카이오스 제우스의 신전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과 같은 행동을 이 우두머리가 하기 시작할 때가 그 시초일 것이 명백한가? 무슨 이야기인가요? 그가 물었네. 다른 재물들의 내장들 속에 잘게 썰어놓은 인간의 내장 한 조각을 맛본 자는 반드시 늑대가 된다는 이야기일세. 혹시 자네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가? 저야 들었죠. 그런데 민중의 선봉의 선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주 잘 따르는 군중을 거느리고서 동족의 피를 흘리는 것을 삼가지 않고 사람을 부당하게 고발하여 이런 것들은 그들이 곧잘 하는 짓들이어서 법정으로 이끌고 가서는 그를 살해하네. 사람의 목숨을 사라지게 하여 경건하지 못한 혀와 입으로 동족의 피를 맛보고 추방하며 살해하고 채무의 무효화와 토지의 재분배에 대한 암시를 하네. 그러니 다음으로 이런 사람으로서는 적들에 의해 살해되거나 아니면 참주가 되어 사람에서 늑대로 바뀔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질 것이 필연적이겠지. 자분이 필연적입니다. 그가 대답했네. 바로 이 사람이 자산을 가진 자들에 대해 분쟁을 일으키는 자로 판명되네. 내가 말했네. 이 사람이 그 사람이죠. 그러니 그는 추방되더라도 적들의 저항을 무릅쓰고 돌아오는데 완벽한 참주가 되어 귀환하겠지. 명백합니다. 한데 그의 적들이 그를 쫓아내거나 시민들을 상대로 그를 중상함으로써 죽일 수 없을 경우에는 횡사의 방법으로 암살할 음모를 꾸미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게 보통이죠. 그가 말했네. 이에 대비하는 참주다운 회자된 요구를 이 단계에 이른 모든 사람이 생각해내네. 곧 민중의 지원자인 자기가 그들을 위해 건재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자신의 경호대를 요구하게 되네. 물론 그럽니다. 그가 말했네. 거기서 또 잠깐 쉬어봅시다. 거기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부분이 참주의 탄생, 어떻게 해서 참주가 등장하는가 그걸 이제 쭉 표현하고 있는데 그 갑주 69를 달았잖아요. 그 부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참주가 탄생한다. 그거는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페이시 스트라토스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표현들이에요. 이 경호도 자신의 경호대를 요구한다. 이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인데 그래서 각주 69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참주가 페이시스트라토스였다. 그는 메가라와의 전투에서 명성을 얻은 후 560년에 장애를 하고서는 신변의 위협을 구실로 내세워 아테네 시민들한테서 자신의 호위대를 갖도록 허용받은 다음 이들을 이용하여 스스로 참주가 되나 그를 반대하는 연합 세력에 의해 5년 뒤에 추방당한다. 그는 처음엔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암피폴리스에 인접한 판가이온 산 인근으로 옮겨가 이곳의 금은광에서 돈을 마련하여 용병들을 이끌고 10년 뒤인 546년 마라톤 근처에 상륙하여 정적들을 물리친 다음 다시 참주가 되어 527년에 죽기까지 아테네를 통치하게 된다. 플라톤은 여기에서 그를 연상하며 이런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히피아스가 이 페이시스트라토스 뒤를 이어서 아테네에 참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36년 동안 합쳐서 페이시스트라토스와 히피아스 이 부자가 36년 동안 아테네에서 참주 정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참주의 탄생과 관련하고 특히 이제 자신의 경호대를 요구하게 된다. 그거는 이 페이시스트라토스를 염두에 두고
플라톤이 표현했을 것이다. 어쨌든 지금 방금 읽은 대목은 창조의 탄생을 말하는 부분이고요. 군데군데 뭐 데모스, 플레토스, 오클로스 이건 사실은 그 구별해서 다른 데에 이 말이 쓰여졌을 때에는 다른 데에서는 별로 이렇게 구별하기가 그 쉽지 않은 그런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조금 다른 뜻으로 쓰고 있어서 그거를 다른 말로 다 각각 하나는 대중, 하나는 민중, 뭐 군중 이렇게 애써서 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는 이 말들은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의미를 구별해서 그걸 각각 다른 말로 지금 번역하려고 애쓰고 있고 각주 67 요거 이제 이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르카디아에 있는 리카이오스 제우스의 신전 아르카디아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중앙부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아르카디아. 나중에 이상향을 가리키는 표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아르카디아도 그 중에 하나야. 가장 대표적인 게 플라톤에 의해서 씌워졌다고 하는 유토피아고 이 유토피아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고대뿐이 아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지. 동향이도 많고 뭐 도원향이니 홍길동 전에 율도국이니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해가지고 홍길동 일행이 그런 것이 없는 적자니 서얼이니 그런 차별이 없는 나라. 그래서 율도국이라는 말을 쓰잖아. 그 율도국이 홍길동 전에 드러나는 이상향이지 적서 차별이 없는 나라. 그게 이제 동양이 됐든 서양이 됐든 많은데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플라톤의 유토피아고 토마스 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 태양의 도시라는 표현도 있고 많죠. 엘리시오. 뭐? 엘리시오. 그것도 이제 그건 그거는 고대 표현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국가에서는 축복받은 자의 섬, 축복받은 자의 섬들이란 표현이 이제 그런 것이고 여러 개가 있어요. 샹그릴라 그건 원래는 그 미국의 작가가 쓴 말인데 지금은 이제 티벳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어. 두 군데나 있어. 관광객을 모으느라고 그래서 중국에 샹그릴라가 있고 티벳에서 샹그릴라가 있어. 서로 그 샹그릴라가 여기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원래 이제 미국 작가의 작품에 나오는 그 표현이고 어쨌든 엘도라도도 있고 엘도라도 여러 종류의 이상향에 대한 표현이 있는데 아르카디아는 조금 독특한 이상향이에요. 요거는 목가적이고 전원적인 이상향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이제 나이 들어서 하던 일에서 물러난다 그러면 꿈꾸잖아. 그 전원적이고 이상적인 그 목가적인 그 뭐라 그래 텃밭도 있고 좀.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다가 막상 해놓고 보면 이제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거지. 야 이게 상추도 좀 먹고 깻잎도 좀 해먹으려고 했다가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시멘트로 바르는. 근데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전원적이고 목가적인 이상향을 가리키는 말이 아르카디아에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펠로폰네소 반도의 중앙부에 있는 지역의 이름이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 참주의 등장과 관련해 가지고 어디야? 아르카디아에 있는 리카이오스 제우스의 신전과 관련한 이야기. 다른 재물들의 내장들 속에 자기께서 넣은 인간의 내장 한 조각을 맛본 자는 반드시 늑대가 된다. 이제 참주와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 그것과 연관된 게 이제 각주 67입니다. 예.
리카오는 아르카디아의 왕으로서 리카이온 산에 제우스의 신전을 지었다. 한 번은 제우스가 찾아와 환대를 요구하매 리카오는 그가 과연 신인지를 확인할 셈으로 아이를 살해하여 그걸 고기로 대접하였는데 이를 눈치챈 제우스의 분노를 사서 늑대가 되었다고 한다. 이 정도만 해도 작은 벌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늑대가 되는 정도였으면 그 이와 유사한 것 있잖아. 왜 어깨 쪽지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정도 이건 벌도 아니야. 하여간 그 참주와 관련된 참주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끔찍한 표현들, 다른 재물들의 내장들 속에 자기가 썰어넣은 인간의 내장 한 조각을, 이런 게 신화의 요 이야기에서 나온 표현이다. 참주는 그런 자들이다. 예. 민중은 그를 염려해서 그러나 자신들은 전혀 염려하지 않고서 경호대를 허용해 주리라고 나는 생각하네. 물론 그러겠죠. 그러므로 재물을 가진 사람이 이를 보거나 재물을 가짐으로써 민중을 미워한다는 고발을 받게 될 경우엔 여봉이나 그땐 이 사람이 크로이소스에게 내린 신탁에 따라 자갈이 많은 헤르모스 강을 따라 달아날 것이며 머물지도 않고 제 못남을 창피하지도 않을 것이네. 그가 두 번 다시 창피를 당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가 말했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가 붙잡힌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 나는 생각하네. 내가 말했네. 그야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저 민중의 선도자 자신은 큰 대자로 누워있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을 타도하고서 나라라고 하는 전차에 올라탔으니 그는 선도자가 아니라 완벽한 천주가 된 것일세. 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가 말했네. 그러면 이 사람과 이런 인간이 생기게 되는 나라의 행복 에우다이모니아를 우리가 언급하도록 할까? 내가 물었네. 꼭 언급하도록 하죠. 그가 대답했네. 그런데 처음 며칠 동안의 초기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나게 되는 모두에게 미소를 보내며 반기고 또한 자신은 참주가 아니라고 하며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많은 걸 약속하고서 빚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민중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면서 모두에 대해 상냥하고 온유한 채 하지 않겠는가. 내가 말했네. 필연적입니다. 예, 거기서 잠깐 또 쉬어봅시다. 필연적입니다. 아까 이제 그걸 얘기할까 하다가 지나갔는데 조금 앞으로 가서 549쪽에 주에 리델 앤 스컷 549쪽 아래 주에 리델 앤 스컷 이게 이제 옥스퍼드 출판사,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히라버 영어 사전인데 대사전이 있고 중사전이 있어요. 여기 내가 중사전을 본 것 같은데. 예, 저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지금은 한 사람이 추가가 됐어. 존스야, 존스. 그래서 이제 요거 쓸 때만 해도 아마 리델 앤 스캇이라고 했을 텐데 그 뒤로 존스가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은 리델 스캇 앤 존스야. 그 이제 그럴 정도로 이 사전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제 존스라는 또 한 명의 인물이 추가가 된 거지. 이제 히라버 사전으로서는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아주 사전. 그래서 이제 이 사전에 의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걸 소개한 대목이고, 그리고 지금 읽은 대목에서는요 크로이소스 얘기가 나와. 이 크로이소스는 여러 군데에 등장합니다. 아까 내가 그 파레시아 얘기할 때도 크로이소스 얘기를 했는데 솔론하고 크로이소스하고 이 크로이소스는 여러 군데에 얘기가 나와. 각주 71을 보십시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55에 나오는 구절이다. 크로이소스는 리디아의 마지막 왕 제위 기간이 약 560에서 46년으로서 엄청난 부호였다. 그는 페르시아에 원정군을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묻는 신탁의 조언을 구했다가 델피 신탁이 원정군을 보내면 대국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대답을 내림에
그대로 감행했다가 결국 제 나라를 멸망시키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항해하러 갔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엉터리 신탁이 어디 있느냐. 그 이번 그리스 탐방에서도 델피, 델포이, 이 델피, 델포이 표기에 대해서는 박종현 교수가 어떤 그 대화편 역주본에서는 앞에다가 쓴 부분도 있어.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현지에서 델피도 쓰고 델포이도 쓰더라고. 박종현 교수는 그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어디 저기 앞에 보면 그래서 일부 델포이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델피가 옳다 그랬는데 현재 가보니까 델피도 쓰고 델포이도 쓰더라고. 그러니까 다 이제 될 것 같아. 여기는 지금 델포이라고 표기를 하셨고 박정희 교수는 일부 델포이라고 그런 뉘앙스야. 몰지각한 일부 사람들이 델포이라고 주장하는데 실은 델포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썼는데 가보니까 델피도 쓰고 델포이도 써. 그런데 델피는 이제 아폴론 신전의 신탁. 그래서 그 아폴론 신전의 신탁과 관련한 가장 널리 알려진 예가 이 크로이소스의 신탁이에요. 크로이소스가 전쟁을 앞두고 신탁을 물으러 갔다는 거죠. 신탁이라는 게 한 개인이나 국가가 매우 중요한 문제를 놓고 신탁을 물었던 것이지. 그랬더니 전쟁을 하면 큰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겨서 자기들이 이겨서 상대방 큰 나라를 멸망시킬 줄 알고 전쟁을 했어. 근데 졌어. 그래서 따지러 갔다는 거지. 신탁이 뭐 이런 엉터리 신탁이 다 있냐 그랬더니 신탁은 옳았다. 당신의 큰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이 그 여러 신탁의 예를 이렇게 해가지고 신탁 언어의 특징은 논리학을 공부하면요 오류론이라는 게 있어. 논리학에 그 논리학 공부의 그 백미는 나는 오류론을 공부하는 것이 논리학 공부의 백미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보면 그 멋진 이름들을 다 붙여놨어. 우물의 독부리기 이런 이름의 그 오류도 있고. 그런데 그 그 오류 중에 애매모호의 오류, 애매모호한 구절, 애매모호구의 오류도 있고, 뭐 애매모호의 오류라는 정도의 이 오류가 있어. fallacy of ambiguity 뭐 이런 건데 신탁 언어의 특징이 요거예요. 요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전쟁에서 승리로 해석할 수도 있고 패배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게 신탁 언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될까? 전쟁을 할까요? 그랬더니 전쟁을 하면 큰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이 크로이소스 신탁을 물었던 크로이소스는 저 상대방 페르시아라고 했지?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이긴다고 신탁 언어를 이해했는 건데 사실은 자기네 큰 나라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그 신탁과 관련한 그 왕이 요 크로이소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파레시아와 관련해서도 크로이소스가 솔론한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는 것도 이제 크로이소스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참주와 관련한 표현을 하면서 크로이소스의 식귀, 크로이소스와 관련된 식귀를 이제 소개하고 있죠. 각주 72에 보시면 천병희 교수가 나와. 천병희 교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해가지고 일리아스니까 천병희 교수의 번역 이렇게 그게 이제 조금 이제 이 분야 그리스 고대 그리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천병희라는 분이 있는데 동문학을 하신 분이에요. 동문학. 근데 이제 독일에 가셔가지고 고대 그리스 문학 쪽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등 그 다음에 그리스 비극 작품들 그리고 이제 또 플라톤의 대화편까지도 최근에는 여러 고대 그리스 세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번역하신 분. 그래서 플라톤의 대화편들도 번역하기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전공이 문학이니까 예.
철학자의 번역과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그런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는 뭐 천병희 교수보다 더 나은 번역은 찾기 어렵죠. 이분도 아마 우리가 동백님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연관이 있던가. 내가 다른 분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나? 그거는 이제 하도 오래전에 들어서 동백님이 네. 뭔지 몰라. 그 예전에는 베를린을 한자로 백림이라고 했어요. 동베를린. 그 독일 통일 전에 동베를린이 그 유럽에 있는 한국 그 지식인 학생이 동베를린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하고 접선을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도 가고 곤욕을 치렀던 그 윤희상이라는 그 음악가, 세계적인 음악가가 그 고통을 그래서 했고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이응노라는 화가도 이걸로 고통을 그 아주 그냥 대규모 박정희 시절에 그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그게 조작된 간첩단 사건 뭐 이런 정도인데 그게 대부분이 유럽에서 지내던 지식인, 예술가, 학생들을 얽어놓은 그런 사건이었었어요. 천병희 교수도 그것에 관련되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뭐 유명한 그 시인 있잖아. 천상병. 그 고문당한 뒤로 그 온전하지 못한 정신세계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때 고문을 당해가지고. 응? 그런데 그거를 맨 처음에 동베를린에 가서 일부 평양을 갔다 왔다 더라를 제보한 사람이 독일에서 공부하던 한국 유학생이었어. 그 사람이 헤겔의 책을 번역한 그 철학자, 철학 교수. 그분이 이제 그 제보를 하는 바람에 그 사단이 벌어졌다. 그래서 이제 헤겔 전공가인 그 우리 전남대학교 이상복 교수가 그분을 매우 싫어하지. 저 양반 같은 헤겔 전공자인데 말이야. 저 양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박정희 정권이 그 공안 분위기를 만들고 그랬던 사건이. 그래서 이거 하도 오래전에 해가지고 이 천비 교수가 거기 관련돼 있다는 것 같았는데 내가 지금 다른 분하고 이제 그 착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적어도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같은 고대 그리스 문학 작품은 이 천병희 교수 번역이 가장 나머지는 뭐 히라보 번역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것들이고 거기 이제 그 페이지에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이게 이제 중요한 나중에 철학 개념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철학 개념으로서 다뤄진 것은 아닌데 행복 에우다이모니아. 에우는 우리가 여러 번 봤어요. 에우. 네? 아가토스로부터 아가토스. 이제 굿, 아레테, 굿니스, 의미상 엑설런스. 이것의 부사가 에우야. 이 아가토스의 부사형이 에우야. 우리말로는 에우 그러면 우리말로는 딱 여기 하면 잘 맞아. 잘 맞아. 예? 그래서 에우로 되는 여러 어휘가 있는데 여기는 에우다이모니아야. 요 이제 명사형을 만드는 어휘고 뭐가 웬이냐면 다이몬이 웬한 사람이야. 다이몬은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수호 정령. 나중에 이제
기독교에서도 수호 성인이라는 말을 쓰죠. 수호 성인. 그러니까 이름, 그 세례명이 각자를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야.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은 계단 같은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헛디뎌가지고 잘못하면 굴러 떨어지고 크게 부상당할 뻔했는데 깜짝 놀라기만 하고 안 다쳤어. 그러면 이렇게 지켜준 게 자기의 수호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 여성 같으면 수호 성녀가 안 보이는데 나를 양쪽에 팔을 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넘어져서 뭐 부러지고 그냥 부르고 나를 법석을 할 뻔했는데 놀라기만 하고 안 다쳤어. 그러면 나의 수호 성인, 수호 성녀가 나를 지켜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스 세계에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수호 정령이야. 나 각자를 지켜주는 그 각자에게 있는 수호 정령이 외란 상태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매우 중요한 철학 개념,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영어는 이게 너무 해피니스 이거 가지고는 안 돼. 독일어로는 이제 아주 장중하지. 행복을 아주 장중하게 이렇게 쓰면 이건 좀 에우다이모니아하고 통하는 거가 있어. 글릭 제일리히카이트, 제일레, 혼이 글릭한다고 하는 거. 이건 에우다이모니아를 어떻게든지 잘 독일어로 표현하려고 하는 맛이 있지. 그러니까 독일어에는 글릭 젤리카이트 아니면 아예 그냥 이걸 독일어식으로 써버려. 이렇게. 다만 이제 철자나 발음만 조금 다르게. 오이데모니. 요거는 그대로 히라보 에우다이모니아를 그런 경우가 많아. 독일어에서는. 에우다이모니아. 뭐라고 독일어로 하면 온전치 못한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써. 발음하고 표기만 살짝 바뀌었어. 오이데모니. 에우다이모니아를 번역하지 않고. 그런 예가 여러 개가 있어. 아니면 글릭젤리카이트. 이것도 혼, 영혼, 뭐 다이몬, 혼이 글릭한 상태. 이걸 번역한다고 했어. 근데 요거는 좀 곤란하다. 해피니스. 너무 가볍지. 해피니스. 옛날에 우리나라 개는 이름이 3가지 중에 하나 있었어. 앙케, 그 개가 이제 앙케야, 그 메리. 그 다음에 수케야, 쫑. 그거는 존, 메어리야. 앙케는 메리, 쫑. 이건 존이야. 그리고 성중성적인 중립적인 게 해피고. 해피.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그 수많은 개를 메리나 쫑이나 이렇게 불렀던 것은 어떤 의미로는 상당히 반미적인.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미군 기지촌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반미적인 그런 그 심성에서 메리 쫑 그리고 이제 암캐 수캐 관계없이 해피. 근데 그 이 에우다이모니아를 해피니스 그러면 정말 너무도 가벼운 해피니스로는 해피. 보통 우리가 해피하다고 할 때는 뭐요? 해피? 그렇게 아주 무거운 그런 것이 아니요. 우리가 보통 해피 그럴 때는 뭐 세미나를 한 10분만 일찍 끝내도 어우 해피. 세미나 끝나고 맥주 한잔하고 어우 해피지. 이런 정도가 해피지. 글리체리카이트나 원래 에우다이모니아 이런 것이 하고는 거리가 있어. 해피니스라는 번역어는. 그런데 어쩔 것이야. 이제 다 영어 문헌에서는 에우다이모니아는 다 해피니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해피니스는 에우다이모니아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에우다이모니아는 이제 더군다나 아리스토텔레스로 가고 이렇게 되면 아주 중요한 철학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한 개념으로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에우다이모니아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이제 철학 개념입니다. 자, 조금 다 읽으면 8권을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해피하기 위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555쪽 않겠습니까? 555쪽 필연적입니다는 읽었죠. 필연적입니다. 그가 말입니다. 여기까지 읽는 게 아마 필연적일 거예요. 필연적입니다. 네, 그래야 우리가 해피할 것 같고. 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앞으로 남은 일정을 이렇게 했잖아요. 오늘은 많이 읽은 셈이야. 그래서 10권을 위해서 8, 9권에서 조금 시간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소개 성과를 거둡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